혼수 상태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왔다. 생명유지 장치는 언제 뗄 겁니까? 나는 억지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간호사가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일 때까지 계속 자는 척을 했다.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줄게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 성장하여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가 실종되어 사망 판정을 받은 지 나흘이 지났다. 경찰은 아버지가 가평의 우리 가족 개인 별장, 뒤편 청평호에서 낚시할 때 자주 타시던 작은 보트가 악천후로 인해 전복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아버지의 시신은 깊고 차가운 물속에 삼켜진 채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 유일한 부모님이자 내 삶의 기둥이었고 가장 든든한 보호자였던 분이 사라진 것이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나는 남편 민준이 곁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3년 전 나와 결혼한 민준은 항상 다정하고 사랑이 넘쳤으며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인 김 여사도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따뜻한 유자차를 타주었고 내가 울 때면 나를 안아주며 푹 쉬라고 다독였다. 겉보기에 내 삶은 비극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는 가족의 완벽한 그림 같았다. 하지만 우리 집의 화려한 벽 뒤에는 내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파괴하는 기이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내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이 추정한 청평호에서의 사망 시각보다 정확히 3시간 전에 온 것이었다. 메시지는 무척 기이하고 평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수수께끼 같은 문자를 보낼 뿐이 아니었다. 메시지에는 일련의 숫자와 짧은 문장 하나만이 적혀 있었다. 411 8922 오직 내 딸을 위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문자를 잘못 보냈거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잘못 눌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 판정을 받은 후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아버지는 왜 저 숫자들을 보냈을까? 오직 내 딸을 위해서라는 건 무슨 뜻일까? 나는 민준에게 이 질문을 수없이 던졌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안아주며 아버지가 사고가 나기 전 건망증이 생기셨거나 무의식 중에 타이핑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준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딸로서의 내 직감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 민준이 회사에 가고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나는 경찰이 가평 별장에서 수거해온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살피던 중 나는 작은 검은색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아버지 차의 메모리 카드가 아니라 민준이 차에 두고 쓰는 여분의 메모리 카드였다. 슬픔보다 호기심이 앞섰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방으로 가져가 문을 잠그고 내 노트북에 꽂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안에 있는 영상 파일들을 열어보니 대부분은 평범한 주행 영상이었다. 하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아버지가 실종된 정확히 그 날짜에 녹화된 파일이었다. 화면 속 시간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익사했다고 추정되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 영상을 재생했다. 블랙박스 카메라는 나무에 가려진 채 우리 가평 별장의 호숫가로 곧장 향하는 위치에 주차된 민준의 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날 고객과의 미팅 때문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고 했었다. 시어머니 역시 부유한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왜 민준의 차가 아버지 별장에 있는 걸까? 나무에 가려져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블랙박스의 마이크는 차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을 멈췄다. 흔적 하나 남지 않게 확실히 처리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 나에게 쓰던 다정한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다. 엄마가 짐은 다 정리했어. 그 고집불통 노인네랑 얘기는 빨리 끝내. 그 노인네가 유언장을 고치기 전에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야. 한 여자의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건 시어머니, 김 여사의 목소리였다.
즉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가 물에 빠진 걸 보고도 방관한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하게도 그들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걸까?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주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내며 20년 동안 별장을 지켜온 박씨 아저씨를 해고했다. 당시 아버지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다. 하지만 이제야 기억이 났다. 박씨 아저씨를 해고하라고 부추긴 사람은 바로 민준과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들은 박씨 아저씨가 나이가 많아 자주 술을 마시고 별장의 물건을 훔친다고 모함했다. 결국 아버지는 박씨 아저씨를 해고했고 그 결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별장의 유일한 목격자를 제거한 뒤 그 운명의 날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다. 나는 노트북 앞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내가 잠들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남자는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숨긴 악마였다. 이 증거를 당장 경찰에 가져가야 했다. 그들을 감옥에 쳐넣어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빼내 재킷 주머니에 깊숙이 숨겼다. 노트북의 영상 재생 기록을 지우고 황급히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그날 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여느 때처럼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혐오감과 두려움은 완벽히 숨겨지지 않았다. 저녁을 먹던 중 밥을 뜨던 민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여보, 안색이 많이 창백해. 손도 떨고 있고. 무슨 일 있어? 또 장인어른 생각하는 거야? 민준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식탁 반대편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도 나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라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얘야. 오늘 오후부터 영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혹시 민준이 서재에 들어갔던 건 아니지? 시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시선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준이 매우 교활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분명 내 당황한 기색을 읽어낼 터였다. 내일 아침 일찍 아버지 묘소에 꽃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이 집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갈 계획이었다. 다음 날 내 계획은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다.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뒷마당에서 정원을 가꾸느라 바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챙겨 시동을 걸고 집대문을 빠져나왔다. 내 손으로 직접 남편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급격한 커브가 많은 내리막길 북악 스카이웨이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페달이 텅 빈 것처럼 쑥 들어갔다. 먹통이었다. 나는 패닉에 빠져 미친 듯이 페달을 반복해서 밟았다. 온 힘을 쥐어짜 밟았지만 차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파른 내리막길 때문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나는 기겁하며 핸드브레이크를 당기려 했지만 레버가 걸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전방에는 날카로운 커브와 거대한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핸들을 꺾었지만 차는 통제력을 잃고 말았다. 타이어가 찢어질 듯 마찰하는 굉음과 함께 내 비명이 터져나왔다. 눈앞의 풍경이 미친 듯이 회전했다. 내 차는 엄청난 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허공으로 튕겨올라 몇 번이나 구른 뒤 끔찍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나무의 정면으로 충돌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쏟아져 내렸다. 금속이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가슴과 머리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덮쳐왔다. 시야가 서서히 흐려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서서히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 기억의 마지막 조각은 식탁에서 보았던 남편의 서늘한 미소였다. 어둡고 차갑고 고요했다. 마치 끝없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은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몸의 어떤 근육도 뇌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았다. 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청각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들린 것은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소리였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기계음. 삐, 삐, 그리고 내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이 느껴졌다. 누군가 내 붕대를 갈아주고 정맥에 꽂힌 수액 튜브를 매만지고 있었다. 병원 특유의 냄새, 소독약과 방금 대걸레질을 한 바닥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금만 참으세요, 환자분. 고비는 넘겼습니다. 부드러운 여자의 속삭임이었다. 말투로 보아 간호사인 것 같았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울부짖으며 그녀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살인미수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입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의학기사에서 읽었던 상태가 떠올랐다. 감금 증후군, 럭든 신드롬, 심각한 뇌 손상과 마취의 여파로 몸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다. 갑자기 중환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걸음과 하이힐 소리가 내 병실로 들어왔다. 발걸음은 내 침대 곁에서 멈췄다. 병실 안에 공기가 무겁고 숨막히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호사? 민준의 목소리였다. 결혼식 재단에서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 환자분은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보호자님.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지만 아직 뇌에서 깨어나려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수액을 더 가져오기 위해 잠시 나가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간호사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녀는 병실 내 분리 커튼 뒤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몇 초간의 정막이 흐른 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냥 브레이크 고장 났을 때 죽어버리지 왜 질기게 살아있는 거니?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노골적인 증오가 가득했다. 우리가 밤새 브레이크 선을 끊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 악독한 년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네. 민준아, 그냥 지금 당장 저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버려라. 다 끝내버리게. 시어머니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정말로 그들의 계획이었다. 내 남편이 직접 내 차를 망가뜨린 것이다. 매일 밤 자기 전 내 이마에 키스하던 그 남자가 내 죽음을 가장 바라는 인간이었다. 다친 두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못했다. 하지만 내 영혼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었다. 어머니,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민준이 억눌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원 CCTV가 사방에 널렸어요. 여기서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일 순 없다고요? 그럼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제가 깨어나서 메모리 카드 영상을 다 기억해내면 우린 끝장이야, 민준아. 분명히 우리 호숫가 영상을 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눈치를 본 거지.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쏘아붙였다. 내 말 들어요, 어머니. 민준의 얼굴이 내 쪽으로 바짝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내 귀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그의 숨결에 엄청난 구역질이 밀려왔다. 지금은 이 여자를 죽일 수 없어요. 회사 자금 유산을 수백억 원어치의 골드바, 금괴로 바꿔치기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빼낸 그 금괴들을 우리가 모르는 비밀 금고에 숨겨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랑 무슨 상관인데? 김 여사가 참지 못하고 따져 물었다. 금고 암호화 위치는 장인어른과 지원이만 알고 있으니까요. 민준이 낮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장인어른이 내가 그 노인네를 호수에 밀어넣기 전에 지원이 휴대폰으로 금고 위치 코드를 보냈어요. 지금 지원이 휴대폰은 지문과 얼굴 인식으로 락이 걸려있죠. 만약 지원이가 지금 죽어버리면 그 휴대폰은 영원히 잠기게 되고 우린 그 금괴가 어디 있는지 평생 못 찾아요. 적어도 그 암호에 대해 입을 열 때까지는 이 여자를 살려둬야 합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가슴이 조여왔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그 금괴 때문이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보여준 모든 사랑, 포옹, 달콤한 약속들은 오직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에 불과했다. 아버지가 사치스럽고 빚이 많은 민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하지 않자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들의 보물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에 나를 고문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깨어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두려움에 떨며 반박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집에서 요양한다는 핑계로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깨어나면 억지로라도 휴대폰을 열게 하고 금고가 어딘지 불게 만들 겁니다. 금괴를 손에 넣는 즉시 내가 직접 이 여자가 호수 밑바닥에 있는지 애비 곁으로 갈 수 있게 확실히 처리할 테니까요. 민주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이 남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쓴 악마였다. 끔찍한 공포가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잠식했다. 이대로 집으로 끌려가면 내 공간에서 철저히 고문당하고 살해될 것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경찰은 이것을 단순한 차 사고로 치부했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내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창가 쪽으로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내 요양 장소를 집으로 옮기는 계획에 대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계속 언쟁을 벌였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내 침대 곁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가 너무나 가벼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다시 소독약 냄새가 났다. 뭘까? 그 간호사였다. 그녀는 내 귀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몸을 깊숙이 숙였다. 전부 들었어요. 그녀가 떨리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환자분은 무조건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 해야 해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이 영상을 기억하고 있다거나 금고 암호를 안다는 걸 눈치채면 오늘 당장 당신을 끝장낼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줄게요. 내 몸은 어떠한 반응도 보일 수 없었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찬란한 희망의 불꽃이 터져 올랐다. 일면식도 없는 낯선 간호사가 자신의 직장과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려 하고 있었다. 공포는 점차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바뀌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과 시어머니가 침대로 돌아왔다. 수진 간호사도 재빨리 업무로 복귀했다. 그녀는 내 팔을 잡고 손가락을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기적이었다. 수진의 마사지 덕분인지 아니면 서서히 풀리고 있는 마취제의 효과 덕분인지 나는 천천히 눈꺼풀을 움직일 수 있었다. 중환자실의 강렬한 조명이 내 망막을 찔렀다. 나는 약한 신음을 흘렸다. 거칠고 쉰 목소리가 내 목구멍을 뚫고 나왔다. 사랑하는 지원아, 깨어났구나. 민준이 지독하게 가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온 세상의 사랑을 다 담은 듯한 말투였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피부가 닿자 당장이라도 구역질을 하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수진의 경고를 떠올렸다. 나는 눈을 끔벅거렸다. 남편의 얼굴을 아무런 감정 없이 멍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최대한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내 귀에 들리기에도 아주 그럴싸하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경악한 얼굴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수진 간호사가 의료 전문가다운 태도로 재빨리 개입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님, 환자분을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뇌 스캔 결과에 따르면 환자분은 머리에 아주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행행성 기억상실증을 보이고 계십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최근 몇 달 혹은 그 이상의 기억이 일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교차했다. 민준의 턱 근육이 긴장을 푸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걱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안도감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완벽히 속아 넘어갔다. 내가 아버지의 살해 사건과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다. 괜찮아 여보. 민준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 남편이야. 당신은 차 사고가 났어. 그냥 푹 쉬어. 내가 널 집으로 데려가서 간호해줄게. 네가 모든 걸 다 기억해낼 때까지. 초점 없는 멍한 시선 뒤로 나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나는 너와 함께 집에 가지 않을 거야, 민준아. 난 오늘 밤 여기서 도망칠 거고 너희 둘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파멸시키러 다시 돌아올 거다. 어둠이 서서히 내리깔리며 병원 건물을 감쌌다. 중환자실 복도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맴돌았다.
오늘 오후부터 나는 기억을 잃은 불쌍한 여자. 역할을 계속 연기하고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신경과 전문의를 대동하고 내 병실에 들어왔다. 반쯤 감긴 내 눈 너머로 의사와 대화하며 역겹게 억지 미소를 짓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남편은 내일 아침 당장 나를 퇴원시키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가족들이 둘러싸인 익숙한 환경에서 요양하는 것이 잃어버린 기억을 빨리 되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핑계를 댔다. 의사는 내 머리 부상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재력과 인맥으로 병원 측을 압박했다. 그는 자의 퇴원 서약서에 서명하며 집에서 나를 돌볼 최고급 개인 간호사를 고용하겠다고 장담했다. 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집에서의 요양이라는 게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도 목격할 수 없는 완벽한 고문실로 향하는 티켓이었다. 우리 집의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순간 내 남편의 다정한 가면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는 내가 아버지의 비밀 금고 위치와 암호를 불 때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고문할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흔적 없이 나를 제거할 것이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남편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손등으로 내 뺨을 쓸어내렸다. 한때는 나에게 가장 큰 안도감을 주던 손길이었지만 지금은 미칠 듯한 구역질과 혐오감만을 불러일으켰다. 집으로 데려갈게, 여보.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우리 집으로 가자. 독사의 쉬쉬거리는 소리처럼 남편이 아주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더니 몸을 돌려 시어머니와 함께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나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절망감을 느꼈다.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마치 모든 뼈가 으스러진 것 같았다. 하지만 영혼을 옥죄는 공포에 비하면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일 아침이면 내 생명은 끝이 난다. 오늘 밤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두 번 다시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병실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와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병원이 고요해진 지 이 시간쯤 지났을 무렵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한 여자가 빠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수진이었다. 낮에 내 귀에 대고 구원의 약속을 속삭였던 바로 그 간호사였다. 그녀는 천으로 된 중간 크기의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준비됐어요? 수진이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남편이 내일 아침 퇴원 수속을 다 마쳐놨어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어요. 아래층에서 응급 수술이 있어서 오늘 밤 ICU 경비가 허술해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세요, 수진 씨. 그들 손에 죽고 싶지 않아요.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은 지체 없이 움직였다.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서 수액 바늘을 뽑아냈다. 날카로운 통증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다. 수지는 알코올 솜으로 주삿바늘 자국을 누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가방에서 파란색 간호사 유니폼 한 벌을 꺼냈다. 의료용 마스크와 간호사 캡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다. 이걸 입으세요. 사이즈가 좀 클 수도 있지만 CCTV나 복도의 경비원들로부터 신분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어서는 걸 도와줄게요. 옷을 갈아입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문이었다. 어깨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신경줄을 타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번졌다. 차 사고로 온몸에 든 피멍은 아직 너무나 생생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 잠시 어지럼증이 일었지만 솟구치는 아드레날린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다. 수진의 도움으로 마침내 유니폼을 걸쳤다. 그녀는 내 얼굴에 마스크를 씌워주었다. 오직 두 눈만 겨우 보였다. 잘 들어요. 수진이 내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이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로 나갈 거예요. 비상계단을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겁니다. 제 차가 거기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다리를 약간 저는 것처럼 걸으세요. CCTV 쪽은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누가 물어보면 제가 다 대답할 테니까요. 나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중환자실 밖으로 나섰다.
병원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형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반짝이는 바닥에 우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침대, 바퀴 구르는 소리가 날 때마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수진의 팔을 움켜쥐었다. 우리는 약품 카트 뒤에 숨거나 벽에 바짝 붙어 쉬며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을 피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끔찍했다. 내 두 다리는 미친 듯이 떨렸고 내 몸무게조차 지탱하기 힘들었다.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수진이 재빨리 나를 부축했다. 그녀는 내 허리를 감싸 안고 온전히 자신에게 기대게 했다. 지옥 같은 4개의 층을 내려온 후 꽉 조이는 마스크 뒤로 식은땀이 이마를 흠뻑 적셨다. 마침내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수진은 나를 낡은 은색 세단으로 이끌었다. 조수석 문을 열어 나를 태운 뒤 자신도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탔다. 엔진이 켜지고 차가 병원 부지를 빠져나가자 나는 좌석에 머리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단 몇 초뿐이었다. 차가 조용하고 어두운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극도의 편집증이 내 이성을 갉아먹었다.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계속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날 때마다 숨을 참으며 몸을 한껏 숙였다. 차 안에 남편이 숨어있는 것만 같았다. 그가 내 탈출을 눈치채고 조용한 이 도로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을 것만 같았다. 수진 씨, 앞쪽에서 좌회전해요. 저 좁은 길로 들어가요. 뒤에서 검은색 차가 몇 분째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히 외쳤다. 수진은 놀랐지만 즉각 핸들을 꺾어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차를 밀어 넣었다. 검은 차는 그대로 직진해 우리를 지나쳐갔다. 수진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잠시 차를 세우고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무릎을 꽉 껴안은 채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이제 안전해요. 우린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어요. 수진이 나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목적지 없이 시내 도로를 계속 빙빙 돌 수만은 없어요. 기름도 얼마 없고요. 어디로 숨어야 할지 말해줘야 해요. 믿을 만한 친한 친구나 가족이 있나요? 그 질문에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내겐 휴대폰도 돈도 신분증도 없었다. 친구들의 집은 남편이 전부 알고 있었다. 남편은 분명 그곳들을 하나하나 이잡듯 뒤질 것이다. 신분증과 돈이 없으니 호텔이나 모텔을 잡을 수도 없었다. 나는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던 대화가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내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냈고 그전에는 아버지의 별장 경비원을 해고해 목격자를 없앴다. 아버지를 호수에 빠뜨려 죽일 때 말이다. 우리 아버지의 별장 경비원, 박씨 아저씨. 그 이름이 떠오르자 내 두 눈이 번쩍 뜨였다. 박씨 아저씨는 수년 전 다리에 총상을 입고 조기 퇴직한 전직 경찰관이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를 아버지가 거두어 주셨고 가장 아끼는 가평별장의 경비원으로 채용하셨다. 박씨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분이셨다.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기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억지로 트투집을 잡아 박씨 아저씨를 모함했고 결국 그를 별장에서 빈손으로 쫓아냈다. 박씨 아저씨라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뼛속 깊이 증오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그는 서울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양평의 외딴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 혼자 살고 계셨다. 남편은 내가 한때 자신들이 멸시하고 쫓아냈던 늙은 경비원에게 의탁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곳은 남편의 감시와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수진 씨, 단단한 의지를 되찾은 목소리로 나는 말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니 간호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서울을 벗어나 양평 쪽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내 남편과 시어머니를 파멸시켜야 할 똑같은 이유를 가진 분이에요. 수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핸들을 꺾어 낡은 세단을 다시 국도로 올렸고 어둠을 뚫고 내 삶에 남은 유일한 한 줄기 빛을 향해 엑셀을 밟았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여정은 거의 2시간이나 걸렸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고층 빌딩의 풍경은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논밭과 길가의 무성한 나무들로 바뀌었다. 가로등도 턱없이 부족해 수진의 자동차 헤드라이트만이 칠흑 같은 밤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머리가 복잡하게 얽힌 채 차가운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다. 다정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은 섬뜩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모했고 따뜻한 차를 타주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탐욕스러운 악마의 미소로 변했다. 그리고 차가운 호숫물에 가라앉던 아버지의 모습이 끊임없이 내 영혼을 후벼 파고 있었다. 마침내 수진의 차가 속도를 줄이며 자갈길로 접어들었다. 그 길 끝에는 감나무가 심어진 넓은 마당 한가운데 반은 콘크리트, 반은 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앞쪽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충직한 경비원이었던 박씨 아저씨의 집이었다. 수진이 시동을 껐다. 집 주변은 너무나 고요해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수진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달려와 내가 내리는 것을 도왔다. 외곽의 밤 공기는 훨씬 차가웠고 뼛속까지 시려왔다. 나는 수진의 어깨에 기댄 채 헐렁한 간호사복을 꽉 여몄다.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첫 번째 노크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두드렸다. 박 아저씨, 저예요. 지원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밤바람에 묻힐 만큼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집안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철제 잠금 장치가 당겨지는 소리가 났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는 낡은 티셔츠 차림의 박씨 아저씨가 서 있었다. 주름진 그의 얼굴은 낯선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피멍과 상처투성이 간호사복, 차림으로 서 있는 나를 보자 경악으로 물들었다. 세상에 아가씨, 도대체 무슨 꼴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박씨 아저씨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외쳤다. 그는 이것저것 캐물을 새도 없이 곧바로 수진의 품에서 나를 넘겨받아 집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다. 그리고 굳게 문을 걸어 잠갔다. 박씨 아저씨의 거실은 아주 소박했다. 흐릿한 노란색 전구 하나가 방을 밝히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다. 방금 내린 진한 블랙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집안의 가구들이 아니었다. 내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시멘트 바닥에 두 발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방구석을 응시했다. 그곳 낡은 흔들의자에는 한 중년 남성이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얼굴에 단단한 주름살들, 침착한 눈빛, 그리고 그 차분한 앉음새까지 불가능했다. 이건 분명 머리를 부딪혀 생긴 환각일 것이다. 내 피 속에 아직 남아있는 마취제의 부작용일 것이다. 내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한 달 전 실종되어 익사했다고 판정받은 사람이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탁자 위로 황급히 내려졌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둘 다 경악에 빠졌다. 피멍과 상처투성이인 내 모습을 보자 아버지의 눈에는 즉시 눈물이 차올랐다. 내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아버지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그 단어가 내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환각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참을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 공포, 그리고 지독한 상실감을 토해내듯 울었다. 아버지가 내 쪽으로 달려와 바닥에 주저앉으며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 그 익숙한 냄새.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나도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마주 안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숨이 넘어갈 듯 엉엉 울었다. 문가에는 수진이 입을 벌린 채 명백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남자가 자신이 데려온 환자를 껴안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 듯 조용히 지켜만 보았다. 아빠. 살아계셨네요. 사람들은 아빠가 죽었다고 했어요. 내 남편과 시어머니.
그 사람들이 다 계획한 거였어. 그들이 아빠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격렬한 오열 속에 나는 울부짖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내 앞에 남자가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내 딸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내 정수리에 연신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내 머리카락을 적셨다. 네가 이렇게 고통받게 할 의도는 없었어. 그 쓰레기 같은 놈이 그렇게 빨리 움직여서 너를 다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감정이 격돌하는 오열의 시간이 몇 분간 흐른 뒤 박씨 아저씨가 우리를 부축해 일으켜 의자에 앉혀주었다. 수지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꼭 잡았다. 마치 손을 놓으면 내가 다시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은 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왜 아빠가 말해준 그 비밀 금고의 암호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거칠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이 무섭고 날카롭게 변했다. 잘 들어라, 지원아. 내 남편은 네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좋은 놈이 아니다. 몇 달 전 나는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고용해 네 남편의 뒷조사를 시켰다. 그놈이 관리하던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서 수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 그리고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아냈지. 내 남편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 빚에 늪에 빠져 있었어. 위험한 폭력, 조직에게 쫓기고 있었지. 그리고 내 시어머니라는 그 탐욕스러운 여자가 배후에서 아들을 조종하고 있었어. 그 빚을 갚기 위해 우리 가족의 재산을 빼돌리고 팔아치우라고 종용하면서 말이다. 그 진실을 듣자 엄청난 충격이 몰려왔다. 내 남편이 불법 도박꾼에 내 가족의 돈을 훔치고 있었다니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놈들이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란 걸 알았다. 만약 내가 자연사라도 하게 되면 그들이 너를 완벽하게 통제하게 될 테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탐욕을 시험해봐야만 했어. 동시에 그들을 오랫동안 감옥에 쳐넣을 확실한 증거를 찾을 방법이 필요했지. 나는 일부러 그놈들을 유인했다. 네 남편에게 비밀리에 부동산 대부분을 처분해 수백 킬로그램의 골드바, 금괴로 바꿔두었다고 흘렸지. 그 금괴들을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고 그 위치와 암호는 오직 너와 나만 알고 있다고 말이야. 하지만 아빠, 그런 금고는 애초에 없잖아요? 내가 말을 끊었다. 우리 집안이 부유하긴 했지만 그토록 엄청난 양의 금괴를 어딘가에 숨겨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씁쓸하면서도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성북동 9옥에 금고가 있긴 있지. 하지만 텅 빈 지 오래된 금고야. 그건 미끼에 불과했어. 딸아, 가장 시끄러운 쥐새끼들을 잡기 위한 치명적인 미끼. 그리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박씨 아저씨를 바라보았고 그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독한 모함으로 박 아저씨를 해고하려고 계획했을 때 나는 그들이 별장 주변에서 목격자를 치워버리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호수에서 나를 죽일 작정이었던 거지. 그때 아버지와 박씨 아저씨는 복수의 판을 짰다. 박씨 아저씨는 별장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몰래 그곳에 잠입해 있었다. 그날 밤 내 남편이 선착장에서 아버지를 밀쳤을 때 박씨 아저씨는 무성한 수풀 뒤에 숨어 그 모든 과정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녹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그 깊고 차가운 호수에서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살아남으신 거예요? 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하루 전날 선착장 기둥 아래에 소형 산소통을 미리 숨겨두었단다. 물에 빠지자마자 산소통을 입에 물고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뜰 때까지 선착장 밑에 숨어 있었지. 아버지가 설명했다. 그들이 떠난 후 박 아저씨가 나를 무트로 끌어올렸고 우린 이 집으로 피신해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럼 왜 제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한 달 동안이나 지옥 같은 공포와 슬픔 속에 살게 내버려 두셨어요? 내 목소리에 약간의 원망이 묻어났다. 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책하는 듯 했다. 내 남편은 너무나 영악하고 교활한 소시오패스니까.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내 남편은 내 눈빛과 행동에서 단번에 거짓을 읽어냈을 거다. 나는 네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어. 그래야 그놈이 자신이 완벽히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오만하게 굴 테니까. 박 아저씨와 나는 그들을 살인 미수와 강도, 혐의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도 그들을 구해낼 수 없도록 말이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하지만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그놈들의 잔혹함을 과소평가했다. 네가 조금 의심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차를 그렇게 빨리 망가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네가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계획이 내 하나뿐인 딸을 죽일 뻔했어. 날 용서해다오. 그 긴 설명을 듣고 나자 작은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묵묵히 듣고 있던 수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내 가슴 속에서는 거대하게 휘몰아치던 태풍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무섭고 차가운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눈물이 멎었다. 흐느낌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사고 이후 내 혈관을 마비시켰던 공포는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남편의 배신으로 느꼈던 찢어질 듯한 심장의 고통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예전에 사랑과 두려움이 자리했던 그 공간에는 이제 차갑고 이성적이며 철저히 계산적인 분노만이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를 응시했다. 그리고 박씨 아저씨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용감한 간호사 수진을 쳐다보았다. 아빠가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는 이제 너무나 차분하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치명적인 톤이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은 내가 기억을 잃은 나약한 여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이 게임에서 이겼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통증 따위는 무시해버렸다. 시선은 곧게 앞을 향했다. 우리 집 넓은 침실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내일 아침 나를 고문할 계획을 세우며 기뻐할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텅 빈 금고를 사용하죠, 아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그들이 파놓은 무덤 구덩이 속으로 그놈들을 제 손으로 밀어 넣어줄 거예요. 내일 그들이 미끼를 완전히 물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죠. 박씨 아저씨 집의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내 몸속의 피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불타올랐다. 눈물은 완전히 말랐다. 거짓과 탐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가짜 결혼 생활을 위해 흘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꼿꼿이 앉았다. 나무 탁자 위에서 낡은 검은색 노트북을 열고 있는 아버지와 박씨 아저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수진이 내 곁에 앉으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고 나는 단숨에 바닥까지 마셔버렸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박씨 아저씨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려주었다. 이게 그날 밤 별장, 선착장, 반대편 수풀 뒤에서 찍은 원본 영상입니다. 밤에도 야생동물을 관찰할 때 쓰는 장거리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썼죠.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빛나는 화면에 내 두 눈이 고정되었다. 야간 적외선 모드로 촬영되어 영상은 흑백이었지만 실루엣은 너무나 선명했다. 아버지가 나무 선착장 끝에 서서 어두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등 뒤에서 키가 큰 남자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 채공과 걷는 모습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남편의 것이었다. 그는 비겁한 겁쟁이처럼 살금살금 다가왔다. 어떠한 실랑이도 경고도 없었다. 남편은 아버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양손으로 등을 밀쳤다. 소리 없는 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얼음장 같은 호수 속으로 떨어졌다. 아버지가 물속으로 가라앉아 카메라는 멀지 않은 나무 밑에 서서 주변을 조용히 살피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비추었다. 이내 그녀는 남편 쪽으로 걸어갔다. 선착장 끝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그들은 아버지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지 않는지 확인하듯 몇 분 동안 일렁이는 물결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희생자가 죽었다고 확신한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현장을 유유히 떠났다.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를 하나 내다버린 것 같은 태도였다. 나는 손가락 뼈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 두 눈으로 직접 그 영상을 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3년 동안 나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내가 만든 밥을 먹으며 나를 여보라고 불렀던 남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였다. 그리고 내가 항상 선물을 사다 바치며 친엄마처럼 모셨던 시어머니는 그 살인마에게 명령을 내린 악마였다. 살인미수의 완벽한 증거네요, 아빠. 침묵을 깨며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차가웠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 있어요. 박 아저씨가 법정에서 촬영자로 증언해 주시면 되고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변수를 고려해 본 사람 특유의 단호함을 띠고 있었다. 이 영상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증명하긴 하지만 네 남편 그놈은 우리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꽤 있고 부패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줄이 닿아 있다. 법정에서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릴지도 몰라. 이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우기거나 박 아저씨가 해고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꾸며낸 일이라고 몰아가서 증거 능력을 무효화할 수도 있지.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덮으며 거들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녹화 영상 하나만으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놈들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박살내야 해요. 현장에서 또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덮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의 진짜 동기가 재산 강탈과 유산 통제를 위한 살인미수라는 걸 증명해낸다면 그 어떤 법적 허점도 빠져나갈 구멍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 계획은 뭐죠? 나는 아버지와 박씨 아저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내 뇌는 이미 전략을 짜기 위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만약 익명으로 금고 위치와 암호를 보내면 남편은 의심할 거예요. 덫이라는 걸요. 그놈은 확인도 안 하고 공짜 정보를 덥석물 만큼 멍청하지 않아요. 그때 내내 내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수진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내일 아침 제가 그 암호를 넘겨줄게요. 차분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였다. 우리 셋의 시선이 일제히 젊은 간호사를 향했다. 나는 고마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수진 씨, 절 위해 이미 너무 많은 걸 해주셨어요. 오늘 밤 제 목숨도 구해주셨고요. 더 이상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제 남편은 잔혹한 인간이에요. 수진 씨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전 생명을 살리려고 그 병원에서 일하는 거지 살인마들이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걸 방관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저한테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 친언니가 제 형부의 가정 폭력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개자식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갔죠. 전 힘없는 여자를 짓밟는 쓰레기들을 증오해요. 이미 이 판에 뛰어들었으니 끝장을 볼 겁니다. 병원에서는 절 의심하지 않아요. 그저 환자를 돌보는 평범한 간호사라고만 생각할 테니까요. 어떻게 의심받지 않고 암호를 전달할 건가요? 박씨 아저씨가 수진의 용기에 감탄하며 물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낡은 목재 서랍장으로 다가갔다. 색이 바랜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그 수첩을 알아보았다. 아버지가 별장에서 치워두셨던 나의 옛 일기장이었다. 이 수첩을 우리의 마지막 미끼로 쓸 거다. 아버지는 수첩의 텅 빈 중간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다. 아버지는 펜을 들고 내 글씨체를 완벽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넋이 나간 사람이 휘갈겨 쓴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문장 끝에 성북동 9옥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적었다. 나는 탁자 반대편에서 아버지가 쓴 글을 읽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아빠는 어디 계신 거지? 아빠를 찾으러 청평호로 가야 해. 아빠가 그랬어. 성북동 8길 우리 옛날 집 9옥에 금괴가 있다고. 비밀번호는 4118. 그것만 기억나. 지금 당장 아빠를 따라가야 해. 정말 천재적이네요. 나는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내 기억이 돌아왔거나 뇌 손상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이 메모를 보면 덫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무의식 중에 금고 위치를 적어두고 미쳐서 집을 뛰쳐나갔다고 확신하겠죠.
정확하다. 아버지가 수진에게 일기장을 건네주며 말했다. 내일 아침 병원으로 돌아가면 환자가 사라졌으니 병원이 발칵 뒤집혀 있을 거다. 네.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달려오겠지. 그때 네가 이 수첩을 건네주면 된다. 최대한 겁에 질린 연기를 하면서 말이야. 어젯밤 지원이가 사라지기 전에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며 이 수첩을 맡겼다고 해. 죽은 아버지를 찾아 호수로 뛰어들겠다고 헛소리를 늘어놓았다고 말해라. 수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고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며느리가 기억상실증으로 완전히 미쳐버려서 호수를 향해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고 100% 믿게 만들게요. 그들은 미친 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이 수첩에 적힌 암호에만 눈이 뒤집힐 거예요. 그리고 내일 밤 그놈들이 성북동 9옥 지하실로 금괴를 훔치러 들어오는 순간 박씨 아저씨가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이 기대감으로 번뜩였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강력계 형사들 한 타스와 함께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밤은 좀 쉬자꾸나. 내일이 진짜 복수의 날이니까. 나는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피로가 물밀듯 밀려왔다. 하지만 내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로웠다. 내 마음에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 내 몸에 남긴 상처 하나하나, 내 가족에게 안긴 고통의 대가를 뼛속 깊이 치르게 될 것이다. 덫은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이제 남은 건 탐욕스러운 쥐새끼들이 기뻐하며 그 안으로 기어들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박씨 아저씨 집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거실에 모인 우리 네 사람을 감싼 팽팽한 긴장감과는 대조되는 따스함이었다. 새벽부터 아무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수지는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한 간호사복을 입고 아침 6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떠나기 전 박씨 아저씨는 수진의 유니폼 깃 안쪽에 초소형 도청기를 달아주었다. 그 장치는 지금 내 앞탁자 위에 놓인 검은색 무선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침묵 속에 앉아 검은 상자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오른쪽에는 아버지가, 왼쪽 문가에는 박씨 아저씨가 블랙커피를 들고 기대어 있었다. 기기에서 흘러나올 소리를 기다리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는 병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엿듣고 있었다. 정확히 아침 8시 정각. 검은 상자에서 나던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갑자기 날카로운 고성으로 바뀌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사라지다니 말이 됩니까? 당신들 다 장님이야?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남편의 분노찬 고함이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토기가 밀려왔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는 남편의 분노가 아니었다. 금고 열쇠를 잃어버린 도둑의 패닉에 가까웠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님. 현재 CCTV를 확인 중이고 경찰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새벽 교대 시간에 환자분 혼자 병실을 빠져나가신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이나 당직 의사쯤 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하다고? 내 며느리는 심각한 기억상실증 환자라고요. 머리를 크게 다쳤단 말입니다.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병원 문 닫게 만들 줄 알아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헛웃음이 났다. 겉으로는 세상 걱정하는 척 소리를 질러대고 있지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호흡기를 떼어버리자고 한 여자였다. 혼란이 계속되었다. 뛰어다니는 발소리, 민준의 분노를 진정시키려는 병원 직원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이제 시작이야. 소란의 진원지를 향해 다가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수진의 발소리였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보호자님.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도청기를 타고 들려왔다. 잔뜩 겁을 먹고 주저하는 듯한 완벽한 연기였다. 내가 이것이 연극이라는 걸 몰랐다면 수진이 정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무슨 일이야? 당신 누구야? 민준이 무례하게 윽박질렀다. 저는 최수진 간호사라고 합니다. 어젯밤 사모님을 전담했던 간호사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쥐가 찍찍대는 것처럼 작고 가늘었다. 새벽에 환자분이 사라지시기 전 저를 부르셨어요. 멍한 눈으로 너무나 히스테릭하게 우셨습니다. 순간 침묵이 감돌았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꽂히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혐오라고 하던가요? 빨리 말해.
민준이 인내심을 잃고 소리쳤다. 계속 아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면서 청평호에 가서 아버님을 당장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이 수첩을 맡기셨어요. 부서져가는 기억 속에 남은 건 이 수첩과 아버님뿐이라면서 잘 보관해달라고요. 그 후 제가 진정제를 가지러 나간 사이에 병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부스럭거리고 가죽 표지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민준이 수진의 손에서 일기장을 낚아챈 것이 분명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민준이 낡은 일기장의 페이지를 탐욕스럽게 넘기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영겁 같은 몇 초간의 침묵. 이내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것 봐요. 민준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분노는 사라지고 억누를 수 없는 환희로 인한 떨림만이 남았다. 그게 뭔데, 민준아? 저 미친년이 뭐라고 쓴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탐욕으로 가득 차 낮게 깔렸다. 이거예요. 다 썼어요. 충격 때문에 정신이 나간 상태로 금고 위치랑 비밀번호를 휘갈겨 놨다고요. 성북동 8길. 변두리에 방치된 그 집안의 오래된 구옥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 조합. 남편이 승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의 섬뜩하고 경멸에 찬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유, 멍청한 년. 진짜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애비 시체나 찾겠다고 호수로 기어들어갔네. 그냥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둬라. 민준아, 우리가 굳이 찾는 신용하면서 고생할 필요 없어. 우린 원하는 걸 얻었잖니. 엄마 말이 맞아요. 소름 끼치도록 태어난 목소리로 민준이 대답했다. 시체는 나중에 경찰이 알아서 찾겠죠. 오늘 밤 미친 마누라 뒤치다꺼리 할 시간 없습니다. 자정에 우리 둘이 그 구옥으로 갈 거예요. 짐을 실을 트럭을 하나 준비하죠.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그 금괴들을 다 옮겨야 해요. 우린 부자예요, 엄마. 내 도박빚도 이제 끝입니다. 그 대화가 끝난 후 발걸음이 황급히 멀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수진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거나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탐욕의 눈이 멀어 자신들이 날카로운 독바늘을 삼켰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아까까지 덜덜 떨리던 손이 이제는 완벽히 안정되어 있었다. 박씨 아저씨가 도청기를 끄고 커다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끼를 목구멍 끝까지 삼켰군요. 아저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놈들은 아가씨를 얕봤어요. 그냥 머리가 고장난 무력한 체스말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오늘 밤 스스로의 대가리를 부수는 망치가 될 겁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시간이 없다. 그놈들을 위해 아주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해야지. 박, 경비, 지금 당장 자네 경찰 동료들에게 연락하게. 돈에 매수되지 않을 청렴한 친구들로. 오늘 오후부터 구옥 주변의 매복 위치를 세팅해야 해. 박씨 아저씨는 굳은 표정으로 끄덕였다.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베란다로 나가 동료 경찰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내 양어깨를 꽉 잡았다. 준비됐니, 딸아? 넌 오늘 밤 우리 둘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다면 넌 여기 남아있어도 돼. 경찰이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내 마음속에 단 한 줌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빠, 전 그곳에 있어야 해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텅 빈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얼굴을 직접 봐야겠어요. 차가운 수갑이 그놈들 손목에 채워지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전 더 이상 그들이 쉽게 속이고 짓밟았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 셋은 렌터카를 타고 성북동에 있는 할아버지의 구옥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좁은 길, 양옆으로는 무성한 잡초가 자라나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지만 뼈대만큼은 단단한 집이었다.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지만 오늘 밤 이 집은 내 삶을 파괴한 괴물들을 가둘 감옥이 될 것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마크가 없는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동시에 도착했다. 사복을 입은 형사 12명이 타고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오랫동안 신뢰해온 강력계 반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형사 반장은 박씨 아저씨의 브리핑을 주의 깊게 듣고는 곧장 팀원들에게 구옥 주변에
사각지대에 흩어져 매복하라고 지시했다. 일부는 뒷마당 나무 뒤에 숨었고 나머지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에 자리 잡았다. 나와 아버지, 박씨 아저씨는 흙먼지가 쌓인 시멘트 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의 공기는 습했고 흙냄새와 녹슨 철냄새가 섞여 났다. 조명이 부족한 지하실 구석에는 콘크리트 벽에 단단히 파묻힌 거대한 철제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회전식 다이얼과 복잡한 기계식, 열쇠 구멍이 달린 아주 두껍고 무거운 철문이었다. 할아버지가 가족의 중요 문서와 귀금속을 보관하던 오리지널 금고였다. 아버지의 은행으로 모든 것을 옮기기 전까지 사용되었고 10년이 넘게 속이 텅 빈 채 방치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금고로 다가갔다.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두꺼운 흰 종이와 검은색 매직을 꺼내 크고 굵은 글씨로 짧은 문장을 적었다. 그런 다음 번호판을 돌려 무거운 철문을 열고 텅 빈 금고 안쪽 정중앙에 그 종이를 놓았다. 다시 문을 닫고 다이얼을 흩뜨려 단단히 잠갔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아버지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와 박씨 아저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지하실 구석에 있는 배전반실에 숨어서 쥐새끼들이 덫에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된다. 지하실의 메인 조명이 꺼지고 완벽한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켰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찔렀지만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추위를 잊게 만들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렀다. 손목시계의 초침소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좁고 어두운 배전반실에서 아버지와 박씨 아저씨 사이에 서 있었다. 내 팔에 남은 피멍을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지며 그들이 내게 안겨준 고통을 되새겼다. 자정이었다. 정확히 자정 12시 5분. 집 밖의 고요함을 깨고 자동차 엔진의 낮은 웅웅거림이 들려왔다. 위층에서 차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 이어 1층 마룻바닥을 살금살금 밟는 발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피를 뿜어냈다. 발소리는 시멘트 계단을 타고 지하실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구두굽이 시멘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점차 선명해졌다. 두 개의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지하실의 어둠을 찢었다. 허공을 맴도는 먼지들을 비추며 이리저리 흔들리던 불빛은 마침내 벽에 밝힌 거대한 철제 금고문에 멈췄다. 방 끝에서 극도로 탐욕스러운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찾았어요, 엄마. 어둠 속에서 남편이 속삭였다. 극도의 환희에 젖어 그의 목소리는 벌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찾았다고요? 좁은 배전반실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 오른편에 꼿꼿이 서서 내 어깨를 맞대며 무언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왼쪽에 박씨 아저씨는 미동도 없이 지하실 메인 스위치를 준 채 대기 중이었다. 우리는 살짝 열린 나무문 틈새로 그들을 훔쳐보며 짙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습기 찬 지하실 벽에 그들의 발소리가 섬뜩하게 메아리쳤다. 찾았어요,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고요한 지하실을 선명하게 갈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과 탐욕을 주체하지 못한 떨림이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 멍청한 늙은이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 빨리 열어. 밖에서 손전등 불빛 볼라. 시어머니의 조급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3. 비밀번호가 뭐였지? 헷갈리지 마. 자동락 걸리는 건 질색이니까. 4. 1. 1. 8. 민준이 확신에 차 대답했다. 내 미친 마누라가 일기장에 똑똑히 적어놨잖아요. 그년이 미쳐버린 뇌가 우리 재정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금괴만 손에 넣으면 내 도박빚 다 갚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요. 그녀는 그냥 호숫가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둬요. 경찰은 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 걸려 자살했다고 결론 내릴 테니까. 남편의 입에서 직접 튀어나온 그 끔찍한 말들은 내 심장을 천천히 도려내는 듯했다. 그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이미 다 알면서도 내 죽음을 그렇게나 쉽게 계획하고 짓거리는 걸 듣는 건 여전히 비참했다. 내 곁에 선 아버지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고 턱관절이 툭 튀어나오도록 이를 악물었다. 나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신호로 아버지의 팔을 가만히 쥐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딸깍. 첫 번째. 4. 그가 중얼거렸다. 딸깍. 두 번째. 1. 마지막으로
더 무겁고 긴 소리가 났다. 8. 남편이 헐떡이며 소리쳤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쇠지렛대를 손잡이 구멍에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철문을 당겼다. 10년 넘게 닫혀있던 녹슨 힌지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육중한 철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다.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빨리 안에 손전등 비춰봐. 산더미처럼 쌓인 금괴를 빨리 보고 싶단 말이야. 그녀가 찢어지는 듯한 하이톤으로 재촉했다. 남편은 손전등 빛을 금고 안의 어두운 공간으로 똑바로 비추었다. 순간 지하실에 소름 끼치도록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늘 아침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런 승리의 환호성도 기쁨의 웃음소리도 없었다. 그저 기괴할 정도로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금괴는 어딨어? 시어머니가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왜 텅 비어 있어? 네가 말한 골드바는 어딨냐고. 말도 안 돼. 남편이 더듬거렸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금고 안의 모든 구석을 미친 듯이 휩쓸었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안쪽에 비밀 공간이 더 있을 거야. 아니면 그년이 암호를 잘못 쓴 건가? 하지만 금고가 열렸잖아. 왜 빈 깡통이야? 바닥에 저 종이 쪼가리는 뭐야? 주워봐. 시어머니가 금고 안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오후에 아버지가 놓아둔 그 하얀 종이였다.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는 상체를 금고 안으로 집어넣어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전등 빛을 종이에 비추고 굵게 적힌 글씨를 읽어내려갔다. 공포에 질린 흐느낌 같은 목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널 찾고 있었다. 하위야. 그가 마지막 단어를 내뱉는 정확히 그 순간 나는 박씨 아저씨를 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아저씨는 즉각 메인 스위치를 올렸다. 순식간에 경찰이 지하실 천장에 미리 설치해둔 사계에 강력한 투광기가 일제히 터지듯 켜졌다.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한 백색광이 지하실의 어둠을 남김없이 쓸어버렸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눈을 가렸다. 남편은 깜짝 놀라 손전등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둔탁한 소리가 심한 바닥에 울렸다. 갑작스러운 빛에 그들의 눈이 채 적응하기도 전에 우리 셋은 배전반실에서 걸어 나왔다. 내가 가장 앞장섰다. 내 발걸음은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단 한 줌의 의심도 없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정확히 5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다. 내 오른쪽에는 아버지가 위엄있게 꼿꼿이 섰고 왼쪽에는 단호한 표정의 박씨 아저씨가 커다란 태블릿을 든 채 서 있었다. 지하실로 내려오는 계단에서는 수진 간호사가 내려와 벽에 기댄 채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금고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두 인간을 향한 조소가 묻어 있었다. 남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턱은 아래로 떡 벌어졌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팽창되어 있었다. 그는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헐떡였다. 시어머니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다 활짝 열린 철문의 등을 부딪혔다. 그녀의 입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끔벅거리고 있었다. 귀신, 당신들 다 죽었잖아. 민준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가리켰다. 내가 당신 물에 빠지는 거 다 봤어. 내가 직접 밀었단 말이야. 살아있을 리가 없어. 아버지는 차갑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온기가 전혀 없는 미소였다. 내 말이 맞다. 넌 불행히도 날 그 호수로 밀어 넣었지. 하지만 넌 끝까지 확인도 안 할 만큼 지독한 겁쟁이였어. 현장에서 도망치기 바빠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다. 남편의 두 눈이 나를 향했다. 그의 얼굴에 어리는 지독한 공포는 나에게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너 기억상실증이잖아. 뇌가 망가졌잖아. 간호사가 분명히 아빠 시체 찾는다고 호수로 뛰어갔다고 했는데 나는 팔짱을 끼며 바닥에 엎어진 그 비참한 사내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기억상실증? 네가 내 차 브레이크 끊어놓은 걸 내가 정말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했니? 중환자실에서 내 산소 호흡기 언제 뗄지니 엄마랑 신나게 떠들던 것도? 난 다 들었어, 내 사랑하는 남편. 너희 둘 입에서 나온 그 역겨운 말들 하나하나 다. 나는 계단 쪽에서 비웃듯 손을 흔들고 있는 수진을 가리켰다. 네가 말한 그 간호사, 그녀가 너희들의 더러운 마수에서 날 구해주었지. 네가
탐욕스럽게 읽었던 그 일기장은 너희 둘을 이 지옥으로 끌고 오기 위해 우리가 던진 미끼일 뿐이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기 아들의 몸을 마구발로 차기 시작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 계획 완벽하다고 했잖아. 떼부자 될 거라고 했잖아. 지금 꼴을 봐. 이 독사 같은 년이랑 애비한테 완전히 당했잖아. 입 다물어, 이 탐욕스러운 늙은이야. 박씨 아저씨가 쩌렁쩌렁한 바리톤 목소리로 고함쳤고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박씨 아저씨는 앞으로 나서며 태블릿 화면을 치켜들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사건 당일 청평호에서 찍힌 흑백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당신들 사람 잘못 해고했어. 날 별장에서 쫓아내면 목격자 없이 내 모실 분을 죽일 수 있을 거라 착각했겠지. 난 숲을 뒤에서 다 보고 있었어. 내 놈이 은인을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1초도 안 빼놓고 다 찍어놨지. 남편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화면을 보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거 다 가짜야. 모함이야. 난 아무도 안 죽였어. 증거도 없잖아. 이런 어두운 영상 쪼가리 하나로 날 경찰에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 잘난 변호사들 동원해서 그 영상의 증거 능력을 물고 늘어질 수도 있겠지. 내 목소리가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듯 평온하게 울렸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널 여기로 부른 거야. 내 가족의 사유지에 한밤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금고를 때려 부수는 현장, 살인 미수, 재물 손괴, 그리고 특수강도 미수 혐의. 어떤 판사라도 널 풀어주지 않을 완벽한 현장이니까. 갑자기 지하실 계단을 타고 묵직한 전투화 발소리가 쏟아져 내려왔다. 사복과 정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찰들이 순식간에 지하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바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포위하고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두 손 머리 위로 올려. 당신들을 살인 미수, 재물 손괴, 특수 강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씨 아저씨의 지인인 형사. 반장의 우렁찬 고함이 지하실을 울렸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불고 매달렸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모든 죄를 친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반면 남편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채 넋이 나가 있었다. 덩치 큰 형사 2명이 남편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인 뒤 양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그 쇠소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들은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경찰이 남편을 끌고 내 앞을 지나갈 때 남편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극도의 공포가 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도박비 때문에 미쳤었나 봐.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나 당신 남편이잖아. 그가 세상 가장 불쌍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내 마음속에 이 남자를 향한 동정이나 연민, 과거의 애정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의 귓가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내 남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사고로 이미 죽었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건 평생 감옥에서 썩어갈 죄수일 뿐이야. 영원히 작별이다. 나는 얼굴을 뒤로 물렸다. 형사들이 발버둥 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가 대기 중인 경찰차로 쑤셔 넣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서서히 멀어졌고 이내 정적을 가르는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채웠다. 아버지가 나를 꽉 안고 자랑스러움이 가득 찬 눈빛으로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옥 같던 게임은 끝이 났고 최종 승자는 나였다. 법의 심판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가짜 금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시아버지와 아내를 살해하려 한 사위의 엽기적인 행각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은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법정. 나는 아버지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았다. 우리는 남편이 고용한 값비싼 로펌 변호사들이 형량을 줄여보려 발악하는 꼴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발버둥은 우리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박씨 아저씨가 첫 번째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의 굳건한 목소리와 함께 법정의 대형 스크린의 가평 별장 선착장에서 찍힌 그 영상이 재생되었다. 남편이 일말의 주저함 없이 아버지를 밀어버리는 장면을 보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다음은 수진의 차례였다.
용감한 젊은 간호사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금고 암호를 얻기 위해 내 치료를 중단시킬 모의를 했다고 아주 상세히 증언했다. 병원의 진료 기록까지 뒷받침된 수진의 논리정연하고 전문적인 증언의 변호인단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파멸의 클라이맥스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해볼 요량으로 그녀는 패닉에 빠진 채 친아들을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 판사 앞에서 가짜 눈물을 짜내며 며느리와 사돈을 죽이자는 것은 모두 도박 빚에 미쳐버린 아들의 단독 계획이었다고 우겨댔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주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친모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철저하게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했다. 선고기일 판사는 감형의 여지가 없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남편 민준에게는 나와 아버지를 상대로 한 1급 살인 미수, 사기, 특수강도 혐의로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범행을 공모하고 살인 미수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선고가 내려진 바로 다음 날 가정법원은 내 혼인 무효 소송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나는 전 남편의 재산에는 단 1원도 손대지 않았다. 내 삶에서 그의 성과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렸다. 우리 집안에 남아있던 그의 흔적을 남김없이 치워버렸고 내 머릿속의 기억조차도 지워냈다. 나는 드디어 완벽한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았다. 법적인 폭풍이 모두 지나가고 몇 주 뒤 아버지는 나를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VIP 프라이빗 뱅크로 불렀다. 은행 지점장이 직접 나와 최고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지하 보관소로 우리를 안내했다. 세 겹의 육중한 철문과 홍채 인식 스캐너를 통과한 뒤 아버지가 거대한 금고 상자에 긴 기계식 열쇠를 꽂아 넣었다. 상자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남편에게 했던 아버지의 거짓말은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수백 킬로그램의 진짜 골드바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전 남편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했던 우리 가족의 비유동 자산들을 몰래 처분의 진짜 금괴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다만 낡은 구옥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건 다 내 거란다, 딸아. 아버지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난 늙었어. 이 막대한 부를 무덤까지 가져갈 순 없지. 네가 이 돈으로 너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으면 좋겠구나. 세계 여행을 해도 좋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좋아. 이 끔찍한 비극을 잊을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해보렴. 나는 눈부신 금괴더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재산이 내 남편을 끔찍한 악마로 돌변하게 만들었다. 이 재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야 했다. 예전의 나라면 이 돈으로 값비싼 명품 옷을 사거나 별장을 증축하는 데 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음의 가장자리에 서본 지금 세상을 보는 내 시선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중환자실에서의 그 지독했던 공포가 떠올랐다. 나를 보호해야 할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 모의하는 것을 들으며 굳어버린 육체에 갇혀있던 그 절대적인 무력감이 떠올랐다. 이 많은 돈을 나만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았다. 아빠, 내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겪은 이 고통을 치유의 힘으로 바꾸고 싶어요. 세상에는 끔찍한 결혼 생활에 덫에 빠진 수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조종당하고 폭행당하면서도 도망칠 곳 하나 없는 여자들이요. 그들은 나처럼 똑똑한 아버지나 용감한 조력자들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지 못해요. 그들을 위한 안식처를 짓고 싶어요. 그들 삶의 어둠 속에서 등대가 되어줄 그런 곳을요. 아버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자부심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나를 꽉 안고 이마에 키스했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빠는 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 희망의 등대를 함께 세워보자꾸나. 6개월 후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나무가 무성한 넓은 대지 위에 현대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아키텍처를 자랑하는 거대한 건물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정문 앞 커다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희망여성 종합 긴급 법률 지원 및 보호센터. 이곳은 단순한 고아원이나 보호소가 아니었다. 신체적 폭력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완벽한 의료시설,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전문 심리 상담가들, 그리고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여성들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유능한 변호사팀이 갖춰져 있었다. 개소식 날, 현장 분위기는 감동 그 자체였다.
나는 센터 정문 앞 작은 단상에 서서 내 인생 여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맨 앞줄에는 새하얀 의료 유니폼을 입은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신분증에는 희망센터 의료지원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녀를 그 낡은 병원의 고된 업무에서 빼내어 2배의 연봉과 최고의 시설을 제공했다. 그녀만큼 강인하고 따뜻하며 용감한 간호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수진의 옆에는 짙은 남색 경비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박씨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제 희망센터의 운영 및 보안 총괄 책임자였다. 이 전직 베테랑 형사가 보안팀을 지휘하는 한 그 어떤 협박범이나 쓰레기 같은 놈들도 이 센터의 정문을 한 발짝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영빈석에는 아침부터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자 허공으로 우렁찬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다. 행사가 끝난 후 나는 센터의 깨끗하고 밝은 복도를 걸었다. 끔찍한 가정폭력의 지옥에서 갓 탈출한 몇몇 여성들이 정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수줍게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표정을 보는 순간 내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센터 뒷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활짝 핀 꽃들이 가득한 넓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오후의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내 뺨을 스치며 자스민의 은은한 향기를 실어왔다. 나는 더 이상 달콤한 거짓말과 허울뿐인 약속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 지독한 배신은 한때 나를 산산조각 내고 탐욕과 고통의 불길 속에서 나를 태워버렸었다. 하지만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강철처럼 나는 재가 되어 흩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2번 다시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강철검으로 다시 태어났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순간은 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금 2눈을 똑바로 뜨고 맑은 정신을 가진 나는 마침내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곳에 꼿꼿이 서서 더 이상 어떤 여자도 자신의 집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소리 없이 울지 않도록 지켜낼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을 지키기 위한 나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